to the next. Let's innovate. 各位先生、女士们，各位业界先进，大家好，大家午安。Steelnet 今天代表台湾方面就台湾钢铁业前景的这个专题做一个报告。那么我们今天会针对台湾的整个钢铁业如何走向高质化与绿能源的时代来做报告。2019年其实大家都知道是全球钢铁业非常艰困的一年。那么在世界贸易大战的这个纷扰，还有钢铁需求不振，以及整体成本剧增的这个压力下面，全球钢厂的获利可以说都面临了非常严重的一个衰退。那么亚洲主要钢厂净利率平均大概都没有达到 5%， 甚至是一个亏损的情况。那么到了2020年情况可以说是更加的严峻，因为受到了这个震荡全球经济的新冠肺炎疫情的冲击，可以说是比2019年还要更加的艰困。许多国家实施封城锁国针对疫情的关系，试图堵住这个扩散，也促使国际油价崩盘，百业萧条，全球各大钢厂减产，甚至面临更巨大的亏损。然而也就是因为世界贸易战与这个新冠肺炎疫情的冲击，让以出口为经济发展导向的台湾对未来经济发展上面，尤其是钢铁产业发展有了一个省思的机会。面对越来越多新兴钢铁产业国家的竞争，台湾已逐渐跳脱过去我们可以说以低价取胜的竞争方式，而在全球保护环境的共同理念之下，透过政府政策的带动，高质化以及绿色能源，可以说已经成为这个引领台湾钢铁产业走向新时代的一个趋势。那么接下来我们会从3个方面来给各位做介绍。那首先是台湾的绿能产业，再来是台湾钢铁业整个转型的策略，最后就是中钢下个50年发展的主轴。首先介绍台湾的绿能政策。绿能政策可以说它的发展是未来驱动经济的一个非常重要的新引擎。那台湾政府将绿能科技事实上目前已经列为重要产业创新的计划之一。那么在2016年10月的时候，通过了整个的推动方案，以太阳光电及风力发电为最关键的这个发展项目，并且希望在达成2025年再生能源发电占比达 20% 的目标，那同时也能够兼顾能源安全、绿色经济、环境永续，稳健具体的落实整个推动再生能源及非核家园的一个目标。那么接下来我们会就太阳能光电以及离岸风电的部分做一个介绍。在太阳能光电的部分，发展目标是到了2020年能够累计设置太阳光电65亿瓦，长期到了2025年的目标是可以累计到200亿瓦，并且使台湾成为国际太阳光电系统服务的一个供应国。在离岸风电的部分，经济部事实上在这个风力发电的4年推动计划里头，这4年是从2017年到2020年，那么规划短期后值推动基础，在这4年当中达成风力发电累计1334百万瓦，并建立中长期的一个治本措施，优化设置的环境，那进一步达成2025年69亿瓦，这当中陆域占了12亿瓦，那么离岸的部分占了57亿瓦的一个设置目标。那第二个部分是绿能政策带动国内的整个钢材发展的部分啊。首先就太阳光电的部分，太阳光电系统主要的成本构成有太阳能电池、变频器、太阳能结构支架，那么这当中分别各占比是 55%、
13%以及11%。那么其中支架的部分主要是以钢材为结构材料，太阳光电结构支架的材料需具备高强度、便宜、耐久等这些特性，因此以热晶镀锌钢材支架为主，那少部分会使用不锈钢、铝合金或者是塑胶等这些材料。那么政府在推动太阳光电产业发展的时候，在2019年到2025年之间，计划将增加约17亿瓦太阳能电厂的这个建置量，以每10亿瓦使用 4.5 万吨的镀面钢材来估计镀面钢材的总需求量将会达到 76.5 万吨，也就是说每年的平均使用量大概是11万吨的这个镀面钢材。那再以每公吨的镀面钢材约新台币3万元来估计，那年产值可以达到新台币33亿元。目前在业界的部分，台湾的业辉、盛余等大厂目前都积极的投入太阳能光电防腐蚀材料，特别是在支架的部分。而业辉结合中下游组成研发与销售的团队，我们这边预估该公司所开发的铝镀锌以及烤漆支架材料，在未来5年的市场需求量可以达到100到150万公吨。那在离岸风电的方面呢，离岸风电主要是在于它的这个水下的基础塔架、发电机等等的零组件，他们需要使用这个厚的钢板、电磁钢片、棒钢、柱钢等钢材。那么依设备的发电容量大小，用钢量估计会在1000到2000公吨左右。随着风力发电机组朝大型化发展，目前预计用钢量还会再进一步的增加。在施工船队的部分，目前已经辅导台船公司领导整个的离岸风电海事工程产业联盟，也就是我们讲的这个 M-Team 或是 Marine Team， 那整合台湾既有的施工船舶组成船队资源，其中预计在2021年会完成海事施工船队的建制，并且朝进军亚太离岸风电市场的目标来迈进。预估在2025年海事工程的年产值可达新台币773亿元，那以20年的时间来估计，可以累计的这个运维的产值是新台币5400亿元。在台湾钢铁业转型策略的部分，我们认为这个是相当核心的一个部分。那么在协助国内钢铁产业的持续升级与转型上面，经济部持续的推动钢铁材料产业的一个高质化，并且期望结合上中下游相关厂商的紧密合作，加上法人研发单位、学界的创新研发投入，共同来开拓高质钢铁材料的这个相关的应用市场，提升台湾国内产业的国际竞争力。那么在钢铁产业的转型策略上面主要包括了第一个部分是筹组钢铁研发的联盟，针对下游强项的产业发展所需的一些关键材料来筹组研发联盟，透过辅导计划串联上中下游业者，藉由资源互补来提升研发的效能。目前截至2020年中钢公司已筹组了16个研发联盟，执行了13件的科专计划，并且汇集了国内8个学研单位，还有66家厂商来参与这个计划。那总计引导投资新台币约297.6亿元，开发了58项产品，年收益新台币505.6亿元。那另外在推动传统用钢产业的升级上面，特别选定了螺丝螺帽、手工具、马达、汽车结构件、汽车钣金、钢构等重要的这个钢产业项目，
透过主导厂研发联盟、产学研工程研发中心、国际合作引进关键的技术以及设备、结构验证的体系，建立新兴的产业发展环境等等策略，持续来推动整个用钢产业的升级。其中螺丝螺帽的发展率能注意大于大型螺丝、不锈钢螺丝、自攻螺丝等产品上面的应用，但台湾螺丝螺帽仍以 92.5% 外销为主。那2019年总计全年的产值约为新台币1500亿元。那其实整个上面来讲发展策略在技术上的持续开发这个高级的市场产品，积极参与客户协同设计，在群聚方面，热处理、模具、包装、光学检测等相关产业供应链，可共同开发扣件业智慧化生产的设备，在物流打造智慧物流工厂，来协助客户来做发货，减少客户转运成本，间接也就能够增加自身的这个利润。那下一个部分是扶植新兴用钢产业的发展。在离岸风电的部分，以中钢投资新达海基公司为例，投资了68亿元新台币，建立水下基础产线，培植水下基础的供应链。目前已经有21家厂商参与，创造了2000个就业机会。转阶段部分主要是由中钢的机械、台船来负责。此外，水中基础连接点是由中钢构负责，在海中防蚀的阳极方面是由中铝负责，管件供应商则由远东机械、万基钢铁、荣盛等公司参与。整体离岸风电到2025年可创造兆元的产值，约莫2万人的就业机会。此外，在太阳光电上，目前每年新增太阳光电设施的镀面钢材需求量大概是10万吨以上。过去使用中国、韩国、日本进口的热晶芯或者是镁铝芯这些钢材，那国家台湾多家的镀铝芯业者目前正积极的争取跨入相关的产品生产。那在未来更希望将太阳能光电发电系统外销到世界各国。那在电动车上面，中钢目前它开发了顶级的电磁钢片，那也可以供 Tesla、Volkswagen、Audi 等厂商的这个电动车来使用。那中钢也研发了这个热冲杂用钢材，其强度提升了3倍，那重量呢则是减轻了 30%， 并协助华创完成轻量化车型的开发，为未来台湾电动车产业发展可以说已经铺好了一条路。最后是在国防工艺的方面，那中钢开发的这个新型钢板比现行的剑龙型的浅见钢板的强度要高出 65%， 抗裂韧性更高出了 110%。 那目前已通过军方严格抗炸性能的测试，将可应用于水面舰及潜舰的制造，那扶持国内造船以及相关国防产业的发展。在推动钢铁业的智慧制造部分我们这边区分几个，首先是数位的联网，比如说导入光学影像检测，监控品质、表面缺陷、线上的即时回报，取代人工识别，提升效率，并间接促进新自动化的应用。在数据收集分析部分，利用大数据来分析与深度学习，建立产品的品质预测模型，如导入钢品表面品质、镀层的厚度、参数等等的这些监控设备，以大数据资料库来提供整个制程的改善分析，建立热晶镀锌制程的微调系统，精准的控制镀锌层的厚度。那么另外在决策与预测上面利用人工的智慧进行预防决策，适时的更换零件，
避免产生突然的停机这样的现象。那么例如用于嘎制机、马达装设感测器收集振动的参数，或者是利用大数据来分析与深度学习，建立马达寿命的整个的预测模型，并避免不必要的停机，提升整个的生产效率。那么现在我们要就这个中钢未来发展做一个介绍。那我们知道这个中钢马上要迈入它的第一个50年了，所以无论是从政策面或者发展，都可以看出中钢身为台湾钢铁产业界的领导钢厂，甚或是领导的这个龙头，其地位举足轻重。那在即将迈入50年的明年，对此次全球疫情的危机，中钢决定正向的迎接挑战，同时以高质化、精致钢厂，还有发展绿能产业作为下一个50年发展的双主轴，并且从2021年开始执行上述的计划。在高质化、精致钢厂方面的主要工作，包括了开发精致的钢品，建立优质制造能力，提升行销能力，并期待10年内能够达成这个总体的精致钢品的销售占比达到 20% 这个目标。同时也深化运用钢产业的升级工作，导入 AI 智能制造，希望可以提升整体的效率以及品质。在发展绿能产业工作上面，除了优先的规划了2020年至2023年投资新台币 115.5 亿元之外，用于更新环保的设备，启动空污改善计划。那么中钢同时也整合集团资源，加速推展水下基础、太阳光电产业以及绿能目标、绿能钢品、电动车产业链相关的技术，达到稳定的获利、分散营运风险目标，也希望借此强化就是自身公司的营运体质，精益求精。最后我们这边要强调环境保护，加速传统产业升级的转型，朝向更环保、更精致的产业发展，不仅仅是台湾的目标，相信也是全球的目标跟共同的愿景。谢谢各位。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쇠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의 강한 철 H코어. Hello everyone, this is Nikita Baid from Steel Mint. I'm honored to be a part of the 10th Asia Steel Forum. I'm going to be presenting on the subject changes in the Indian steel industry post-COVID-19. Indian steel makers have been facing many challenges over the last 3 to 4 month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stringent nationwide lockdowns. Amidst this global crisis, many steel mill owners have to suspend their operations. Several units are facing difficulty in procuring raw materials, while others are dealing with inventory management issues and lack of demand in the market. The lockdown was very stringent in India, and majority of mills will still take some time to resume operations at 60 to 70% of the installed capacity. The government is doing its bit to get the economy back on track by injecting financial stimuli. The integrated steel manufacturers had mainly focused on exports during the lockdown to stay afloat at a time when domestic demand had almost dried up. India produces more than 110 million tons of steel and 3.5 million tons of stainless steel. In such a big market, it will obviously take some time for normal operations to resume at mills. Some of the leading producers have been able to export to China, Taiw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last few months, and they're still getting good orders, but domestic consumption has definitely come down very drastically because work at all infrastructure projects was affected. Stainless steel, main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white goods and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has taken a huge hit in demand in August 2020. The mills were running at 35% production capacity, the reason for having a high inventory level. Mills imported 70 to 80% of stainless steel scrap and nickel. All mills were struggling for funds. Though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there seems to be no looking back for the domestic steel makers, at least price-wise, for the rest of the year. Rising domestic demand, minimal imports, and spike in exports have all forged together to bring the smile back after the COVID-19 induced nightmarish 3-month period starting with the last week of March. Capacity utilization plummeted to a fifth in many cases in April, which slowly started looking up to an average of 46% of the industry in the first quarter. India produced 1.5 million tons of finished steel in April, 5.3 million tons in May, 6 million tons in June, and 6.76 million tons in July. Domestic sales also came down to zilch in April, but began to pick up, albeit at a very slow pace with the easing of lockdown. Exports were the only saving grace. At 16.29 million tons, production of crude steel was down by 41.6% in the first quarter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fiscal. Consumption was even worse, down 55% to 11.14 million tons. Smaller steel companies were virtually down to their knees. The major ones bled. COVID-19 has posed unparalleled challenges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scale and threat of this pandemic, along with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it, has impacted businesses across the globe, and the domestic stainless steel industry has been no exception. Similar to the effects observed in our industry, steel mills faced disruption in the supply chain production planning. Hence, production in April was completely seized. From May onwards, as the lockdown was partially eased, there were signs of recovery. The sales volume by the end of May was approximately 30%. Subsequently, the month of June was even better than predicted and doubled to the sales volume. There was an uptick in demand from certain segments like automobile, specifically two-wheelers, and healthcare infrastructure induced by COVID-19. Coming to July, the industry witnessed a revival in demand from traditional consumption centers, which were hit during the lockdown period. We expect sales volumes to improve further, despite a multitude of challenges and weak demand in the domestic demand. In the market, mills were able to capitalize on export opportunities in the months of May and June. Seeing the promising trend, it is estimated that demand for stainless steel will recover from the third quarter of the current fiscal.
Assuming that there would be no further abruptions in the economy or unexpected lockdowns in future, it is expected for the operations to touch full capacity utilization and sales volumes to touch pre-COVID levels starting from the second half of financial year 2020-21. Consumption. In the post-nationwide lockdown period, consumption of finished steel starting picking up.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the pre-COVID quarters for the Indian stainless steel industry was surge in imports and circumvention through countries which have free trade agreements with India. The overall import intensity during Q4 FY20 amounted to nearly 30% of the entire stainless steel market share, forcing domestic industries to operate at reduced capacities. As a result of these distorted market dynamics, margins were under pressure. Another reason for the net loss in Q4 was the exceptional mark-to-market forex loss, though operationally the company remained profitable. The government's focus on self-reliance is expected to help revive demand and boost India's economy. The recently announced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railways and railway infrastructure, along with the augmented push for construction of roads and highways, are expected to keep the demand of stainless steel stable in the next few quarters. As per the new government guidelines, life cycle costing approach is being consider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is is expected to help stainless steel emerge as the preferred metal in the domains of inland waterways, coastal infrastructure, and public utilities. The government's thrust on reviving the SME ecosystem will also act as an enabler for improving the overall manufacturing ecosystem in the country. India is fairly confident that the Indian industry would gain due to the vacuum created by the absence of Chinese goods in the market. With uniqu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India, COVID-19 will mark an inflection point in most industries. Given the diverse nature of a country, both SMEs and large corporates in India need to be highly agile. Indian stainless steel producers are already manufacturing highly sophisticated, globally benchmarked products. With Industrial Revolution slowly kicking in, this trend is only going to rise. The domestic industry needs to focus on 4 areas: better data analysis, more process-oriented innovation and automation, greater awareness of stainless steel at user and influencer level, and a level playing competitive ground against foreign players. Over the last 2 months, Indian steel industry has realized that compliance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for operating in the times of COVID-19 are essential for the safety of our people on one hand and operationally challenging to ensure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the operational challenges, including less automation, MSMEs have been hurt due to cash flow issues. Fear among employees who are reluctant to rejoin work is also a hurdle in conducting smooth operations. The MSME portion of the stainless steel industry is labor intensive, and presently labor availability is a big challenge. Subdued demand due to weak economic sentiment is adding further uncertainty to the business outlook. Any reasonable forecasting for a clear roadmap is nearly impossible at the moment, and profitability and cash flows constraints are damaging most industries. A new normal with new standard descriptions will be the future for any industry. Primary stainless steel manufacturing activity in India will have opportunities as demand from sectors like auto, pharma, and medical equipment will be emerging year on. Over and above this, the industr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ap markets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that will be vacated by Chinese players and Chinese goods, as started earlier. In fact, the entire stainless steel sector in India is more than prepared in terms of capacity and capability to fill this void as it emerges. Domestic demand tilts scales against steel exports. Traders have been experiencing a lull in terms of export shipments in September after hitting a record high of 2.44 million tons in July. August set the tone for subdued exports trend, of course, with data pointing to possibly far more sober 1.65 million tons, excluding stainless steel as usual, of overseas shipments, a month-on-month decrease of 32.37% over July. September export volumes may hover around 1.5 to 1.75 million tons, adding that
not much exports activity is expected from Indian mills in October either. The subdued exports trend is a direct fallout of rising domestic demand. Prices too becoming more lucrative in the homegrown space. Domestic HRC and CRC prices have been hiked multiple times since July 2020. Prices of both HRCs and CRCs were raised by rupees 500 to 700 per ton in early mid-July, and again by INR Vietnam at low prices. A lot depends on how the domestic market reacts in the upcoming festive month.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which direction market or the prices will move in October at this juncture. At present, there is not much exports activity, and all traders are trying to execute their contracts, which were booked in as early as June. July shipments have been delayed to October for some traders. Overall, from April to August provisional 2020, steel exports touched 9.46 million tons against 4.09 million tons in the same first 5 months of 2019 to 2020. A more than 130% rise year on year. And a lion's share of this quantum had been going into China, but which subsequently decreased. India usually consumes around 25 million tons of steel in a quarter. From March till August 2020 has consumed around 25 million tons. However, now all the steel consuming sectors are looking up. Auto, which had declined by 75% in the April-June quarter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fiscal year, is trying to come back. Construction, which had been completely stalled, has resumed post-monsoons. Towards the end of the year,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 get a push, and there is the pressure of project closures as well. And that is good news because construction is the biggest steel consumer at more than 50% share at a conservative estimate. The subdued exports trend is a direct fallout of the rising domestic demand, with prices too becoming more lucrative in the homegrown space. Moreover, there's a supply crunch in CRCs due to maintenance issues in a few steel mills, it seems. Except for one leading integrated steel major, no other player were particularly active in overseas shipments in September. This mill started with deals at USD 495 ton FOB and ended up with booking at USD 520 per ton FOB. Chinese domestic and equivalent export prices kept rising until early September. However, for the last 2 weeks, Chinese prices had been seeing more corrections. China's domestic demand was high, and hence the market was in a position to command strong domestic prices. There was no pressing need for overseas sales, and so export prices remained firm too. However, now a destination like Vietnam, where China was totally absent till August till this year, has become the lowest price source for the Asian country. Offers from China were ruling at around USD 515 to 520 CFR Vietnam. But Indian mills are selective now and will not look at Vietnam or Southeast Asia or any other low-price destination on account of their own strong domestic sales. Although few local steel majors are eyeing Europe as the prices have started strengthening there. Domestic sales are still strong and a better net sales realization giver. This gap has narrowed from the levels of INR 6,500 to 7,000 per ton around a month back, but still domestic sales look more attractive. The price gap has narrowed essentially because of a rise in export prices in tandem. Stainless steel prices are dynamic and a factor of the demand-supply dynamics. Since various factors have an impact on the price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the price trend as of now. If there's a weak demand for stainless steel in the architecture, building, and construction segment, then it is usually balanced by other segments like automobiles, railways, and transport. Hence, the industry experts believe that the overall demand for stainless steel should remain strong. Secondly, as indicated earlier, stainless steel demand has a direct correlation with the GDP growth of the country. So factors like overall market sentiment and economic activity act as determinants of stainless steel prices. Thirdly, competition and dumping of goods into the country also sometimes act as pricing detriments. Last, but definitely not the least, raw material costs
input costs govern stainless steel prices to a great extent. Importing countries from January to July, imports amounted to around 10.45 million tons, and India's main exporting countries were led by China, followed by Vietnam, Nepal, UAE, and others. China's imports from India, as per our data, amounted to 3.43 million tons over January to July 2020, followed by Vietnam at 1.97 million tons, 0.66 million tons to Nepal, 0.53 million tons to the UAE, and 3.43 million tons to other countries. China traditionally also imports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 dominant trading partners. However, due to the slowdown, exports from these countries were affected. That created a gap in the Chinese market, which would be exploited by Indian mills. Domestic demand in China had picked up sharply after the lockdown. Finished flats, finished longs, and semi-finished or billets. We have also noticed that it is mainly finished flats which have found the most takers in India's exports markets. Over May to July, finished flats exports were at 3.71 million tons, whereas finished longs were at 0.45 million tons and billets were at a substantial 2.86 million tons. Export prices in September-October are likely to remain elevated, but whether deals will be struck at these levels will remain to be seen. Many traders hazard that a select few Indian mills will be active in October, provided deals are struck at meaty price levels. Chinese prices have been retreating. China too is lessening its imports. Again, the same reason why Indian domestic prices have gone up, and accordingly, export prices as well. A few weeks back, Chinese domestic prices were equivalent to USD 540 to 550 per ton CFR. Indian export prices were also at similar levels if offered to China. Previously, Chinese domestic prices were at USD 450 per ton CFR levels, whereas Indian offers were at USD 430 to 440 ton levels. So there is no point in buying from India, as Indian HRC prices attract an additional 3% import duty in China. There's a bit of silence in Southeast Asian markets as well. Here, buyers are quiet too, but mills prices had been hovering around USD 520 to 540 per ton FOB. Export prices are up because domestic markets across South Asian economies like Thailand, Indonesia, the Philippines, etc., are looking up, allowing these economies to up their export prices. Such a scenario bodes well for Indian steelmakers opening up homegrown demand opportunities. Thus, exports do look less attractive under such circumstances. November onwards, winter sets in China when the country usually goes in for production cuts due to environmental reasons. But at the same time, if steel-consuming industries close down during winter, then Chinese mills would look to export too. Of course, it's not possible to predict China's buying trend at this juncture, but as of now, it is bullish on buying from India. Where India is concerned, generally demand from steel starts picking up from November onwards after the festive season ends, when prices too head northward, and this trend is driven by demand and cost of raw materials. However, last year went against the trend. Demand was low, domestic traders did not purchase much from the mills, and prices languished. Hence, exports of finished flats, finished long, and semi-finished were on the higher side in October-December 2019 to make up for lack of domestic appetite. However, domestic demand started picking up from January 2020, and from mid-January till February it remained high, which in turn led to a drop in exports. Mills increased prices, and traders who sell the material to the retailers did restocking because they needed to feed the pent-up demand in the market.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 get a push towards fiscal end. Traders had not been buying heavily since September 2019, but dealing in small quantities due to lack of domestic requirements. So once demand resumed, traders started booking heavy orders. In fact, March saw a sharp drop in exports to 0.83 million tons, which meant domestic demand was on the higher side. It may be mentioned that prior to the lockdown, domestic demand was showing signs of recovery because COVID-19 had already entered other nations, forcing them into lockdowns, especially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is in turn forced the Indian mills to focus more on the domestic
behind this trend lies is increasing demand for rebars in the domestic market. Longs comprise mainly of wire rods and TMT bars. India is not self-sufficient in wire rods production, so whatever is manufactured at home is sold to the domestic market, leaving little else for exports. The scenario is similar with TMT bars market. However, the scenario suddenly changed from the end of March after the nation went into lockdown from the morning of March 24, 2020, with exports rising sharply from 0.78 million tons in April to 2.31 million tons in May. Going forward, export prices in September-October 2020 are likely to remain elevated. Government plans to help the Indian stainless steel industry bounce back. Although COVID-19 is a setback in India's growth story, it is believed that a comeback is always greater than any setback. The government has already mooted a bold plan for self-reliance, indicating that the indigenous industry will be prioritized above imports in the post-COVID India. To do that, while also keeping prices competitive for end customer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expedite projects that increase our industry's competitiveness. Like I said, plans like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will create many opportunities for stainless steel.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which has long needed revamp, has opened up new avenues for production of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Global companies shifting base out of China can be a blessing in disguise for positioning India as the new manufacturing hub. As the subsidized Chinese industries of auto components, white goods, pharmaceuticals, electronics, etc., vacate global markets, the Indian steel industry can more than fill the gap. There is adequate capacity and expertise in the country to do this while meeting existing demand of stainless steel from various segments. As stainless steel is inherently hygienic and safe, this metal stands to gain immensely from the growth in the health sector. Besides, stainless steel gains over any other material in life cycle costing, which makes it the most economical choice for a lot of major industries. This metal is absolutely aligned with the government's drive to find sustainable solutions in the post-COVID-19 world, where these factors will assume critical value. Stainless steel is bound to emerge as a top choice.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DBS 뱅크 그룹 리서치에서 커머더티 섹터를 맡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 아시아 스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네트워크도 늘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그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돼서 진짜 즐겁고 반갑게 대면 컨퍼런스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스테인리스와 니켈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인도네시아가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그 주요한 공급처로 크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산업의 다이나믹스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산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점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페이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요. 먼저 글로벌 스테인리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망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그러니까, 이 MPI를 중심으로 하는 스테인리스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산 능력들과 많은 공장들이 증설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온 배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배터리에 있어서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테인리스 산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결국 스테인리스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과 4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어디에 쓰이고 또 주로 앞으로 과거에 어떠한 수요 성장의 패턴을 보여왔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스테인리스는 우리 생활과 그리고 그 산업에 두루두루 공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될수록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는 이제 늘어납니다. 뭐 아시다시피 도시화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주방 가구라든지 그리고 이 유틸리티 시설에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과거 경제 성장을 급격히 이루었던 나라들에서 어떠한 스테인리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인당 GDP 대비 인당 스테인리스 소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소비량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인당 15kg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세안이나 인디아 같은 그런 성장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같은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는 저의 이제 스테인리스 수요에 대한 성장 전망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스테인리스 수요는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3% 정도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2에서 3% 정도로 그 수요 증가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중국에서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는, 수요도 증가하지만 생산 능력의 증가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네시아랑 중국에서 생산 능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스테인리스 캐퍼시티는 약 1000만 톤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한 2021년까지 800만 톤 정도가 추가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사실 전 세계 그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의 30%에 해당되는 물량이라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물량이고요. 중국은 지금도 가장 큰 스테인리스의 생산 국가이고 또 이 같은 증설이 뒷받침이 돼서 2021년에 전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이 54%를 차지하는 나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7은 지금 중국의 이 캐파시티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그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약 500만 톤의 생산 능력이 구조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4,400만 톤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내년 코일의 생산 능력은 올해 약 500만 톤 정도 증가해서 올해 연말에 약 2,450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의 그 스테인리스 생산에 대한 예측인데요. 증설에 힘입어서 스테인리스 생산량은 2025년까지 연평균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이 생산 성장의 가장 큰 기여 국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국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2030년에 약 58%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시아가 전체 스테인리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스테인리스 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같은 그 구조조정은 아시아의 본격적인 생산과 더불어 원가 경쟁력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의 성장세보다는 공급의 성장세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개의 생산 증가는 약 연평균 4%에 불과했지만 200개의 생산 증가는 15% 정도 성장을 해서 전체 스테인리스에서 30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여전히 앞으로도 이 300개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300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증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테인리스의 생산 공정이 MPI와 함께 건설되고 있고, 이 MPI와 함께 건설된다는 것은 결국 니켈을 베이스로 한 스테인리스 생산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해도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00개의 비중이 약 48%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 수준에서 크게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스테인리스 생산 전망에 따라서 12페이지 보시면 스테인리스로부터 유발되는 니켈의 수요는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 니켈 수요에서 스테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0%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챕터는 그 MPI와 스테인리스에 관한 것인데요. 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MPI를 기반으로 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스와 니켈, MPI에 관한 챕터인데요. 페이지 14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이것은 그 니켈과 스테인리스의 생산 공정입니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90% 이상이 함유된 재련된 니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서 스테인리스를 제조했는데, 2007년, 2008년경에 중국에서 급증하는 스테인리스 수요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통당 5만 불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 회사가 어떻게 하면 니켈을 조금 더 싸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 MPI와 스테인리스가 통합된 생산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0% 이상 정련된 니켈을 사용했었는데요. 결국 스테인리스 강종 안에 들어있는 니켈의 함유량은 8%에 불과하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니켈의 함유량이 10에서 20% 정도 되는 MPI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로 스테인리스 생산 공정으로 연결함으로써 에너지 코스트를 세이브하는 그런 그런 생산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결과적으로 MPI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인리스 생산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약 25%의 원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특히 그 에너지 코스트와 더불어 이러한 낮은 원가를 받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비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당 투자비가 MPI의 경우에는 만불에서 만불 어라운드 정도, 만불 수준인데요. 페로니켈 같은 경우에는 25,000불 정도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이 투자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최근에는 이 라테라이트 오어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레이드의 니켈을 만드는 공정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HPAL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장을 짓는 데는 약 톤당 5만 불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은 특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어떨 때 MPI가 더 원가 경쟁력을 갖나,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니켈 가격이 오를수록 MPI의 가격 경쟁력은 더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MPI 가격이 LME 니켈 가격에 비해서 더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또 할인된 그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MPI가
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증설되고 있는 많은 그 투자가 MPI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MPI가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MPI 가격은 LME 니켈 가격에 그 연동되기보다는 자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MPI를 기반으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원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17페이지는 중국의 그 MPI 그 생산 추세인데요. 그 중국에서 MPI가 본격적으로 생산됐던 게 2009년부터인데요. 꾸준히 MPI가 생산이 증가되면서 다른 그 니켈, 정년된 니켈의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MPI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2015년과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광석 수출이 금지됐을 때 중국의 MPI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중국에서의 MPI 생산량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열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원광석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의 MPI 생산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8페이지, 현재 중국에 있는 스테인리스 회사는 얼마나 MPI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나온 차트에 나온 회사들 중에 장가항, 호항, 이 불수강, 그러니까 포스코의 투자회사나 태원강철은 MPI 생산 캐파시티가 생산 설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들도 약 40-50% 정도의 스테인리스 생산은 MPI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MPI의 원가 경쟁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MPI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약 80%, 90% 정도를 MPI를 기반으로 스테인리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는 이제 최근의 MPI 생산과 그 다음에 생산량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부터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원광석 수출이 금지되면서 중국의 MPI 생산,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죠. 조금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MPI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설비 중에 RKEF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도 있는데, 전기도를 기반으로 한 MPI 생산,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된 MPI는 아마도 시장에서 팔리는 MPI겠죠. 이것의 가동률은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이 스테인리스 공정과 연계된 인테그레이트된 RKEF의 MPI, 그 하이그레이드 MPI 이 생산량은 가동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최근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허브로 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산업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원광석, 광물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다운스트림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국민 경제에 유익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도네시아로부터 원광석을 수입해서 MPI와 스테인리스를 만들었던 중국의 칭산이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가버먼트로부터, 정부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모로왈리라는 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200만 톤의 MPI 생산 능력 공장과 200만 톤 캐파의 생산 MPI 공장과 300만 톤 캐파의 스테인리스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니켈과 스테인리스 제조업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니켈 제조, 니켈 프로덕트, 스테인리스의 생산이 거의 없었던 인도네시아가 이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게 되고요. 금지되었던 그 원광석의 수출은 2017년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광석 수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원광석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지금과 2017년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도네시아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졌고, 지금도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비록 원광석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제품, MPI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런
그 니켈 하공정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 수출 물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정부 입장에서는 원광석을 수출하지 않아도 이 산업의 성장 그리고 수출 확대 그다음 무역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 훨씬 약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페이지 22페이지는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과 스테인리스 산업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전 세계 니켈 원광석 매장량의 24%를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켈의 원광석은 저희가 설피드 오어와 라테라이트 오어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설피드 오어가 그레이드가 훨씬 높습니다. 네, 이 설피드 오어는 이제 과거부터 쭉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라테라이트 오어 중에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라테라이트 오어가 상대적으로 니켈 함유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설피드 오어가 클래스 1 니켈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그 니켈의 주요한 원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모자라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라테라이트 오어를 통해서 배터리 그레이드의 니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라테라이트 오어의 가장 큰 용도는 NPI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 NPI는 결국 스테인리스 산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NPI를 제조하는 그 코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보다 약 17% 정도 낮은 것으로 이제 그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수송비가 안 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건비도 인도네시아가 훨씬 낮은 상태이고요. 최근에 특히 인도네시아가 그 원광석을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내수의 그 니켈 광석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NPI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또 원가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광산 회사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벤치마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는 원광석을 팔 수 없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NPI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의 NPI 생산량은 상반기 중 50% 성장했습니다. 올해 약 45만 톤의 생산량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그 NPI가 원가 경쟁력이 있음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NPI 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NPI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중국의 NPI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그 NPI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는 것, 그 다음에 원광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이 되고 2021년 정도가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NPI 생산량이 중국의 생산량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NPI 생산 증가에 따라서 이 NPI 자체의 생산 증가가 연평균 한 5% 정도 생산이 예상이 되고요. 2025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 결과 전체 니켈 프로덕트 중에 NPI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페이지는 그 스테인리스 생산에 관한 것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전에는 스테인리스 생산이 인도네시아에 거의 없었는데 지금 2019년에 약 250만 톤 정도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생산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파시티 증설 계획을 보면 약 2023년까지 650만 톤의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이 확보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또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스테인리스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스테인리스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6페이지는 그 최근에 저희가 참 인도네시아가 그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MPI, 페로니켈의 증설 계획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종합적으로 왜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리스와 니켈 인더스트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일단은 자원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몇몇 회사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매해 올해까지 생산 능력 얼마나 늘리겠다. 그런데 그 해에 완공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아직 사회가 그렇게,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70년, 80년대 봐왔던 그런 현상들이 또, 좀 일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R&D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스테인리스와 니켈 산업의 중심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챕터인 그 스테인리스와 니켈 시장에 불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실 이 시장의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게 됐는데 전기차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 니켈은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 임극제의 주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쓰는 배터리가 니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니켈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니켈이 그 코발트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그러니까 고니켈 배터리의 비중이 앞으로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니켈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전 세계 5% 정도의 니켈만이 이 배터리에 소비되고 있는데요. 매년 이 배터리에서 수요되는 니켈의 그 수요량이 연평균 24%, 굉장하죠? 연평균 24% 정도 증가해서 2030년에 약 1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전체 니켈 수요 중에 약 30%가 이 배터리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켈의 그 수요를 크게 늘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1페이지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LG화학, SK, 또 중국의 CATL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증설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그 테슬라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 데이에서 그동안은 외부에서 배터리를 사왔는데 우리도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자체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캐파시티는 지금 한 400기가와트 정도인데 2029년에 약 2테라와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 5배 이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캐파시티 증설의 핵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능력 증가가 가장 크고 중국이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차 자체가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중국의 강력한 규제로 전기차의 수요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니켈의 가격은 스테인리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요가 늘어나면 니켈 수요도 늘어나고, 니켈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이 이제 니켈 시장의 다이나믹스였는데, 이제는 주요한 수요의 증가 요인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시장은 아마 향후 한 10년 정도 굉장히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니켈의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되지만 앞으로 2021년 이후 공급 부족 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2023년 이후에는 그 공급 부족량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니켈 공장들은 거의 2022년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죠. 그래서 근데 또한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33페이지 보시면 모든 니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누었을 때 클래스 1은 굉장히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클래스 2, 즉 스테인리스에 주로 사용되는 페로니켈, 그 다음 NPI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탈이지만 이 니켈 시장이 두 가지의 시장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LME 니켈 가격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클래스 1 니켈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니켈 가격이 폭등한 원인에는 스테인리스 시황이 그닥 좋지 않은데 이 배터리 쪽에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폭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원가 경쟁력을 급격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차이나와 이제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생산과 수출에 관한 것인데요. 중국은 물론 이제 캐파시티 증설도 많고 생산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스테인리스 수출량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NPI를 생산하는 원광석의 수입이 제한이 되고 그것이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데 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쭉 스테인리스의 그 수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물량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확대, 스테인리스의 수출 확대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엔티덤핑이나 이런 그 통상 문제들을 이제 유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이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CR304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원가가 NPI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가끔은 그 304 기준 가격보다도 오히려 원가가 높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NPI를 기반으로 한 그 스테인리스 제조사들만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니켈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전통적인 방식의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회사들의 원가와 NPI를 기반으로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원가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테인리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테인리스 수요 증가세는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인리스의 생산 능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서 공급 과잉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의 생산 방식은 RKF를 기반으로 한 NPI와 스테인리스의 일관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 일관 라인의 가격 경쟁력이 기존 스테인리스 업체들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NPI와 스테인리스 공급의 허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MPI와 스테인리스 강의 인도네시아의 원가 경쟁력은 중국 업체들보다도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빨리 이전하는 그런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유발되는 니켈의 수요는 현재 5% 정도 수준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니켈 가격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니켈 가격의 상승은 스테인리스 강 시장의 잠재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제조업체, 특히 니켈의 정년 라인이 없는 기존의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들에게 큰 문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회사들 중에 제품을 차별화하지 못하거나 원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캐치하고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각 회사와 산업들이 살아남는 그런 일이라고 살아남는 방식이 될 거라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의 이 리서치는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풀 리서치가 저희 DBS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약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인덱스 리서치를 이제 시행했는데요. 워낙 이 동남아를 중심, 특히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지금 MPI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DBS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또 연락 주시면은 시간이 닿는 대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a Bestio.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io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io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io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Se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왕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 CSS. Sea CSS. 달구고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동국산업은 철의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동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 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철의 강인함과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앞으로도 철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전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